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재현 선생님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어, 오늘 출근을 하다 보니까 학교 진입로에 있는 벚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작년에 여러분하고 같이 학급 벚꽃 사진전 대회 같은 것도 하면서 즐겁게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어, 비록 올해는 아쉽게도 우리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벚꽃을 같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대단원 2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가 진짜 이제 지리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우리는 인문지리와 자연지리 중에서 자연지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자연지리 파트를 학습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개념들에 대해서 기초를 다지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형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형도라는 건 뭐냐면요. 막 특별한 지도는 아니고 땅의 형태와 그 지표 위에 어떤 현상들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반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지형도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도를 읽는 법을 모른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이 지형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축척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축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기로는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지역을 나타내주는 그림인데 사실상 이 모든 지역이 내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축소의 과정을 거친 것이겠죠. 그래서 실제상 내 손바닥 안에 있는 지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cm 정도의 거리로 나타나는데 그게 실제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나타내느냐를 가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준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축척이고요.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나오죠. 실제 거리를 축소하여 나타낸 비율. 축척의 이제 비율이 크게 우리가 배울 땐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1대 2만 5천 축척과 1대 5만 축척이 사용되고요. 무슨 뜻이냐? 무조건 단위는 센티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1cm 대 2만 5천 센티미터, 즉 250m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1대 5만, 1cm 대 5만 cm입니다.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것은 1cm가 500m로 나와 있기 때문에 1대 5만 축척의 지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방위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동서남북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보통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숫자, 아라비아 숫자 4자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4자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위쪽을 북쪽, 아래쪽을 남쪽, 그 다음에 왼쪽을 서쪽, 오른쪽을 동쪽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도를 이런 방위표 방향으로 눕혀 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표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기호라든지 등고선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알아두어야 할 기호입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왼쪽은 금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옆에 펼쳐져 있는 들판을 나타낸 건데요. 보니까 등고선이 별로 그려져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좀 평탄한 지형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곳에 표시되어 있는 A 지역과 B 지역의 기호가 약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이 표시는 논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쪽 위에 그려져 있는 이렇게 풀이 솟아있는 듯한 모습과 어떤 열매가 매달려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네, 왼쪽에 있는 것은 밭을 나타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과수원을 나타냅니다. 선생님은 이 모습을 외우기 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논은 항상 물이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서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밭은 물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과수원은 열매가 달리니까 이렇게 모습을 띠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의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정동진 해수욕장, 이제 강원도에 있는 강릉이라는 곳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해안선이 평평한데 여기는 볼록볼록볼록한 이런 돌기 같은 모양이 바다 쪽을 향해서 튀어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해안 지형 할 때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것은 절벽을 나타냅니다. 깎아지는 절벽을 나타내는 표시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비슷한 기호들이 나와 있죠. 이거 아까 우리가 배웠던 논, 그 다음 요것은 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점점점점점 찍혀 있는 것들이 보여요. 네, 이것은 뭐냐면 어떤 퇴적물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고운 모래가 쌓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또 다시 오른쪽의 지도와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점들은 해안선 안쪽, 그러니까 육지 쪽에 찍혀져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 찍혀 있는 점들은 해안선을 기준으로 바깥쪽, 그러니까 바다 쪽에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둘 다 똑같이 퇴적물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왜 육지에 찍혀 있고 어떤 친구는 바다에 찍혀 있냐면 얘는 모래사장이에요. 얘는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랬죠. 만조든 간조든 바닷물에 잠기지 않는 그런 모래 퇴적물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간조 때는 드러났다가 만조 때는 바닷물에 쌓이는 퇴적물을 얘기합니다. 뭘까요? 그렇죠. 이건 바로 갯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둘의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똑같은 이제 기호들 보실 수가 있죠. 자, 지형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하천 주변의 평야지대는 주로 농경지로 이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서 보면요. 자, 하천이 이렇게 크게 흐르고 있고 주변의 평야 지역은 뭘로 이용이 되고 있냐면 밭이나 과수원 혹은 논으로 이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하천 주변에 제방이 주로 설치가 돼 있다. 네,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을 하지 않았던 이런 기호입니다. 자, 여기도 하천이 하나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장마철 같은 때 이 친구가 자주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흘러 넘치면 주변 농경지라든지 취락이 침수되면 피해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이 흘러 넘친 것을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는데 보통 어떤 기호로 표현을 하냐면 하천이 흐르고요. 그 주변을 이렇게 제방을 쌓아놓은 기호로 표현을 하는데 철도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철도는 조금 더 이 간격이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주변에 약간 이 진해 같은 것들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방을 의미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안에 있는 절벽은 암석해안, 우리 아까 봤던 거죠. 요런 것들. 그다음 육지 쪽에 점이 찍히면 사빈, 이게 모래사장입니다. 바다 쪽에 점이 찍히면 갯벌, 우리 아까 봤던 거죠. 다음 해안에 있는 제방은 방조제를 의미하고 뒤쪽의 농경지는 간척지를 의미한다. 네, 잠깐 교실에 학생이 들어와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안에 있는 제방은 방조제를 의미하고 뒤쪽의 농경지는 간척지를 의미한다. 자, 방조제라는 것은 이제 조류를 방어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조수를 방어한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방어한다는 얘기겠죠. 여기 보시면 자, 제방처럼 이렇게 왜 해안가에 쌓아놓은 게 보여요. 네.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은 다음에 여기는 원래 다 갯벌이었습니다. 여기를 지금 메워가지고 뭘로 이용하고 있냐면 논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갯벌이 많은 혹은 이제 해안선이 복잡한 이런 지역에서는 방조제를 쌓아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놓고 그 뒤쪽을 메워서 농경지로 활용하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등고선인데요. 등고선은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배워왔을 거예요. 네. 이게 겹겹이 쌓아서 어떤 지형의
높고 낮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지도가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옆모습을 추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상으로나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든 개념이 바로 등고선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크게 이런 문제를 잘 다루지는 않는데 1대 5만 축척에서는 계곡선을 100m마다 표시한다. 요 굵은 실선으로 된 게 바로 이게 계곡선이에요. 지금 100 다음에 바로 200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는 지도는 축척이 1대 5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축척을 줍니다. 문제에서. 근데 혹시나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고선의 간격이 몇 미터마다 표현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축척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아까 1cm가 의미하는 것이 5만 cm, 즉 500m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겠죠. 1대 5만은 그 절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등고선의 간격이 넓으냐 좁으냐를 통해서 경사도를 알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등고선의 간격이 엄청나게 좀 많은 넓게 간격을 두고 표현이 되고 있으면 이것은 완경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굉장히 조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급경사를 의미합니다. 네. 자, 계곡과 능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산줄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분수계. 네. 자, 이렇게 어떤 빗물이 여기 떨어졌을 때 그 흐름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이것을 바로 분수계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 능선입니다. 그 다음 계곡은 어디냐면요. 요 산지 사이사이에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간 친구들 보이죠? 계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자, 물이 이렇게 뚝뚝뚝 비가 떨어지면은 여기로 쫄쫄쫄쫄 모여가지고 흘러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항상 어딜 찾아서 들어가나요? 예, 계곡물 찾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항상 깨끗하고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곳이죠. 네, 그런 곳을 바로 계곡이라고 한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특이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저하 등고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여태까지 등고선이 이렇게 쌓아 올려진 것들만 봤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자, 근데 특이한 등고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하 등고선이라고 해서 약간 소라처럼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등고선하고는 좀 모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 지도에서도 한번 볼까요? 여기. 그 다음 여기. 또 어디 있을까요? 이제 없네요. 네. 자, 이 친구들은 뭐냐면 보통의 등고선은 이렇게 오목한 모양을 나타내는데 이 친구들은 움푹 들어간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우리가 아니라 하나의 구덩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돌리네라든지 오름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석회암지대의 돌리네라는 지형, 화산지대의 오름의 분화구 지형을 나타낼 때 이 등고선이 쓰인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국지리에서는 이거 정도만 참고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등고선은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폐곡선. 자,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가 같은 높이.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발 고도입니다. 우리가 뭐 등산 갈 때 거기 해발 고도가 몇 미터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포에 있는 뭐 부주산의 해발 고도는 얼마냐? 만약에 300m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해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다로부터 출발하는 해서 높이가 어느 정도를 인가를 잰 거죠. 그러니까 부주산이 만약에 해발 고도가 300m라고 한다면 바닷물의 해수면 높이로부터 300m 위에 있는 곳이 바로 그 산의 정상 봉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고선은
높이가 같은 지점을 쭉 연결한 거죠. 패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어디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갇혀 있죠. 네. 이렇게 같은 지점, 높이가 같은 지점들을 이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잖아요. 빠져나가지 않고. 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높이 표시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고선에서의 경사 아까 얘기했습니다.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급경사, 간격이 넓으면 완경사로 표시되고요. 자, 그다음 등고선이 아까 전에 간격이 좁으면 급경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좁은 걸 넘어서서 더 좁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고선이 아예 겹쳐지겠죠. 그럴 때는 아예 수직 절벽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하천 주변에서 절벽이 표시될 경우에는 모양이 약간 거시기한데 이런 기호로 표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계곡과 능선 아까 봤었죠. 등고선의 구부러진 쪽이 높은 곳을 향하며 하천이 흐르는 경우가 많다. 봉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등고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라니까 급경사잖아요. 이게 계곡이죠. 확 고도가 낮아지고 주위가 둘러싸고 있는 곳이 계곡이 되겠고 완만하게 내려가는 이쪽 면이 능선이 되겠죠. 구부러진 곳이 낮은 곳을 향한다. 이쪽을 향하고 있고 계곡은 구부러진 곳이 정상 봉우리 부분을 향하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능선에서 중요한 부분은 분수계를 이룬다는 점이죠. 네. 그다음 봉우리 가장 안쪽에 있는 패곡선 얘 의미하겠죠. 그다음 고개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 여기 옆에 산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간다고 할 때 굳이 이 봉우리를 거쳐서 높은 산을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네, 가장 고도가 낮은 요 사이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바로 고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는 우리가 지금은 산 아래에다가 터널을 뚫어서 뭐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술력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지역을 돌파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고도가 낮은 고갯길을 이용해서 넘어가는 방법이 가장 쉬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교통로로 많이 이용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저하등고선은 아까 전에 배웠었죠. 아래로 움푹 파인 와지, 구덩이를 나타내는 등고선이고요. 우리나라에선 딱 두 군데밖에 없다. 제주도 화산지대에서의 오름 분화구 혹은 석회암지대의 돌리네. 이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초 부분, 다지기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우리는 지질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